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삭 치킨님이십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재미있는 영화, 좋은 영화가 쏟아졌는데 그중 메이 디셈버는 올해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이야. 작년 괴물보다 더 좋았습니다. 차르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이었던 블랙 스완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매체, 특히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더군요. 마지막 엔딩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메이 디셈버에는 정말 많은 거울이 등장합니다. 거울 스스로 매개체가 되어 사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저는 거울의 상징이 영화로 보이더군요. 거울을 통해 바라본 사물이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과 같은 형태일까요? 영화에서 대놓고 인신론적 상대주의나 회색지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정확한 것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해주신 그레시 딸 메리가 드레스 고르는 장면을 보면 제가 세본 거울만 5개였습니다. 메리가 옷을 갈아입으며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어떤 부분이 거울에 비추어진 사물은 다른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거울이 놓여진 각도나 배치,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분명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른 이미지가 엄청나게 변하면서 움직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독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씬을 찍고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경우는 아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찍은 씬이나 슈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님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것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것이 의도와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도에 맞다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 배우, 감독만의 해석, 견해를 통해 영화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더 적어주신 해석 부분은 유튜브에 올려놓기로 하고요. 좋은 영화가 쏟아지는 행복한 3월이었네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결혼을 하게 되어 2주간 신혼여행을 갑니다. 30대 끝 무렵에 결혼이란 걸 하게 됐네요. 한 3주간은 영화를 못 볼 것 같아 아쉽고 영희들도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신혼여행 돌아와서 몰아서 듣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신혼여행 가서도 영화 볼 수 있죠, 근데. 다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 장난이고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메이 디셈버보다 더 축하드릴 일이. 근데 뭔가 이런 네. 개인적인 이야기 해주셔서 좀 좋네요.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라디오 느낌이죠. 네, 진짜로. 네, 진짜 이미 사연. 너무 그럼요. 내적 실민감이 강해져.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뵙고 얼굴 한번 뵌 적도 없지만 네. 이래서 사람 정이 무섭습니다. 네. 네, 봄에 결혼을 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쿠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메이 디셈버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하지만 의도한 옛날 스타일의 거장된 연출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군요. 같이 본 사람들은 연기마저 투머치하다고 질색하는 걸 보고 역시 견해가 다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봇드림은 영화제에서 먼저 봤는데 대사 없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놀랍고 애니메이팅도 매끄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관계로 대입해볼 수 있어서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이라 좋은 영화 같아요. 비트는 아무래도 지금 극장에서 보기엔 너무 올드해서 끝까지 앉아있기 힘들더군요. 태양은 없다는 한국식 왕과의 영화 느낌으로 그나마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봄이네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쿠주쿠주님도 제 기억에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기억이 네.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 로봇드림 봤거든요. 네. 좋으셨나요? 진짜 사랑 영화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누군가 보면 이건 만점짜리 영화가 될 수도 그쵸. 있겠다. 이야. 정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울렸던 거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가래가 너무 많이 낍니다. 네. 맞습니다. 쿠조쿠조님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닭도리탕님이 2주 연속 3인 체제 반갑네요. 메이 디셈버 정말 매력적인 영화더군요. 토드 헤인즈 영화는 아직 캐롤밖에 안 봤는데 이참에 다른 영화들도 볼까 봐요. 세 분 로봇드림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로봇들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겠네. 그렇게 재밌어요. 야, 저 로봇들이 보긴 할 건데 대박이야. 네. 보긴 할 건데 계속 시간 안 많아서 못 봤거든요. 그쵸. 로봇들은 대박이야. 근데 아마 다음 주면 또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그럼요. 네. 빨리 저 보시죠. 화요일 날 봅니다. 네. 그것도 있고 캐롤 말고도 토드인종은 한번 싹 보시는 것도 그쵸. 그쵸. 네. 좋은 영화 많아.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2주 영화는 조용한 2주입니다. 네. 상영관이 너무 좋더라. 다들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수요일 개봉 첫날 그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 9시 50분. 상암? 와, 9시 50분이요? 9시 50분. 그렇게 없었어요? 그쪽에? 타임이 없었어.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공주도 안 했어요? 영공주는 목요일 날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이. 그래서 그랬구나. 수요일 날 빨리 그냥 첫 타임에 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봤죠. 성현님 네.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집 성수거든요. 네. 살면서 처음으로 그 필름 포럼을 가봤습니다. 필름 포럼. 신촌. 필름 포럼. 네. 네. 근데 거기가 진짜 성수 산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멀지. 접근성이 극악이거든요. 멀어. 아니 이게 와 멀어, 신촌역에서 멀어.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연대에서 내린 다음에 연대에서 또 10분을 더 걸어갔어요. 와 접근성이 너무 극악이에요. 빡세게. 진짜 극장 환경을 떠나서 전 솔직히 여기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멀어서. 그럼 집 가까운 데가 최고야. 네, 너무 멀어서 못 가까운 데 가겠어요. 최고야. 어디서 왔어요? 전 명동역. 그쵸. 2시 10분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네. 어디로 다 가야 공유가 되나,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싶었고, CGV. 뭐 평점 까면 저는 7점 좋았다. 전 5점. 5점, 전 6점입니다. 제가 제일 낮고. 네, 5, 6, 7 약간 어느 정도 조금 평타 뭐 네, 치면 그냥 관객 무난. 입장에서는 한 영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정말 정적이다 보니까 네. 어느 관객분은 드르렁 할 수도 있겠다. 네. 특히나 아침에 보시면 드르렁 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정적인 면 안에서 너무나도 균열적인 부분이 크게 도드라져서 그렇죠. 이 영화가 좀 되게 균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긴 해요. 네. 그 점에서도 분명히 바라볼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영화는 말레나체 감독의 각본 연출인데요. 이분이 1973년에 한국에서 출생을 해서 입양 후 덴마크에서 성장하신 한국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 전주 영화제 그거 봤을 때는 그 영어로 하셨나? 하여튼 외국어로 하셨던 그걸 봤고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덴마크로 입양되는 한국 사람이 맞나 봐요. 뭐 바로 까면 덴마크는 공식 통계상 한국 아동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입양했다. 그래요? 여기 스크립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감독 전작 같은 걸 찾아봤는데 다큐멘터리 뭐 그 하셨던데? 다큐멘터리도 데뷔작인 다큐멘터리도 무슨 한국으로 입양된 덴마크인이 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해가지고 덴마크 한국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 주연 배우를 맡으신 그분도 그러니까 이분도 그 남자 배우분도 네. 그 코넬리우스 원리델 클라우센 이 배우도 입양아 출신 비전문 배우. 코펜하겐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길거리 캐스팅이셨구만. 네. 다르덴스럽네요. 근데 살짝 근데 이게 스크립트 나왔는데 비전문 배우처럼 보이긴 했어요. 영화로 그런가요? 보다 보니까. 네. 다르덴? 네. 다르덴 벨기에 아니야 벨기에? 그러니까 다르덴 감독이 항상 그렇게 그렇죠. 비전문 배우들 그렇죠. 캐스팅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조용한 이주인 이유는 우리가 아기였을 때 말 한마디 못할 때 입양되어 홀로 여기 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영화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면 덴마크 자연 시골 마을을 보여주는 왼쪽 패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패스트라이브즈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과거를 상징하는 그쵸. 왼쪽 패닝이었다. 그러니까 그 과거라고 하는 거는 칼이 살아온 성장해온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였고 마지막 장면은 또 오른쪽 패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또 앞으로 칼이 살아갈 이야기를 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또 그런 시작과 마무리였고요. 운석이 떨어집니다. 좀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하죠. 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빨간색 트랙터가 가까워지는데 역시나 트랙터도 차의 기준에서 보면 좌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앞으로 고장나는 뭔가 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농장일 마치고 파란색 옷 걸 때도 의도적으로 왼쪽에다 맞아요. 걸더라고요. 네. 오른쪽은 안제이의 옷이었고 운석 역시 아마 칼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존재이고 그 작은 돌이 뭔가 성장하면서 뭔가 끼워 맞춰지다 보니 그 안에서의 이제 균열이 생겨나는 거고 벽도 째지고 막 벽도 째지고 겉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겉으로 티가 나버리니까 다르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이 칼이라는 사람은 운석을 조심스럽게 닦고 자기 침대 밑에다 두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지점으로 접근해봤고요.
어두운 밤에 뭘 찾는지 모르겠어. 문석을 차는 건지 불에 타는 운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을 차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차고 이제 칼이 이어폰을 끼는 모습과 함께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 방 안에 칼이 나오는데 확실히 뭔가 그 정적인 그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시작부터 나타나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항이라고 해야 되나 어항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네, 이제 맞아요. 유난히 좀 밝게 나왔는데 또 마지막 장면에 또 꺼지기도 하는 그런 지점도 있었고요. 가족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라고 하지만 이웃집 고양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디아스포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이웃집 고양이 어떻게 보면 집이 있는 또 존재인데 그냥 그쵸. 밖을 계속 맴도는 고양이라는 모습이 이것도 뭔가 집 있는 디아스포라처럼도 보였고요. 트랙터가 고장이 나죠. 그래서 뭐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농장 견학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엄마 손은 우유를 생산해야 돼서 따로 있는다라는 말도 이것도 칼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꼈어요. 친부모는 뭔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어진 존재로 보였고 이상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초반에 다 그냥 칼과 연관된 모든 걸 계속 던져주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랩을 하는 것도 갑자기 랩이 왜 나오냐고. 근데 이거 좀 약간 어색하다. 갑자기. 저는 약간 이거 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뭔가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초장에 말했습니다만 이 조용한 이주라는 영화는 저는 결국에는 균열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균열을 보여주는 영화. 그래서 뭔가 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장면들을 그냥 말없이 보여주잖아요. 네. 말없이 보여주는데 어떤 걸 뭐 보여주는 순서라던가 숏과 숏이 이어져 붙여지는 양상이라 할게 뭔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칼의 집은 농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농사를 짓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그 바로 다음 장면은 되게 뭔가 현대 산업화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지금 랩이 지금 영화에 들어간 것처럼 영화에 들어간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되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굉장히 현대적인 노래를 튼다거나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 혹은 아니면은 뭐 이 서양의 사회상 안에 들어가 있는 동양인이랄까 이렇게 칼이 뭔가 홀로 그냥 균열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생일 파티에서도 그게. 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뭔가 어쨌든 칼이라는 인물이 덴마크의 시골 사회에 끼기는 했지만 어쨌든 균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는 필연적이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뭔가 이질적인 이미지를 네 맞아요. 계속해서 이질적인 무언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쇼트 구성도 갑자기 뜬금포로 왜 네, 이게 나오지 맞아요. 왜 이게 나오지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네. 연출적인 의도를 그냥 아마 균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좋은 좀 구성이네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칼이 오토바이를 또 몰다가 누군가를 보는데 아마 노란색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동양인 아마 여성이었지 네. 않았나라고 싶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칼이 농구장으로 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몸을 숨겨버리는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족들끼리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 미뤄도 돼? 라고 하는 비트니모의 60번째 생일이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을 것 같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또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는 이 영화가 탄생 자체에는 포커스를 잡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탄생이 포커스가 아니라 탄생 후에 나는 좋은 어떠한 접근이네요.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초반부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네. 생일 파티와 송아지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안제이 상황도 비슷하죠. 근데 다만 안제이는 칼과는 다르게 다른 문화가 이미 패치가 된 상황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미 언급이 되다 보니까 칼하고 안제이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으면서도 아예 지금 다른 길을 걸어. 다른 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칼의 입장부터 생각해 보면 태어난 곳만 한국이지 가족도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덴마크인인 거야. 겉만 동양인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를 네. AP 통신에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 써진 걸 봤는데요. 1월 25일에 덴마크 사회부 산하기관이 129쪽에 달하는 해외 입양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에서 덴마크로 해외 입양이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액의 돈이 오갔다라는 거죠. 입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입양 기관들은 대가를 받고 병원과 고아원에서 신생아나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유했고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산모원을 운영했다라고 하면서
오호. 말레나체 감독님의 탄생 시기를 봤는데 겹치네요. 거의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 조용한 2주인데 그 안에서 너무 지금 시끄러운 게 이 자료로 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국 아동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입양한 국가가 덴마크고 최근에는 해외 입양 중단을 또 발표했다 합니다. 아마 이런 단적인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입양이 중단되지 않았나 싶고요. 칼과 안제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너 꿈이 뭐냐? 라고 하니까 농장을 살 거야. 근데 그 1,500만 크로네를 언급하는데 하나 약 30억. 빡셉니다. 그러면서 또 술집에서 동양인 여성과 아이 컨택이 되고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또 신나게 하는데 풀밭에 눕는 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일 때도 그렇고 뭔가 술 먹고 자는 곳은 항상 그 풀밭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거는 저는 뭔가 송아지가 되고 싶었나? 라는 그냥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농장이다 보니까 농장 자체가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칼은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농장 안에 있는 동물들은 밥도 주고 재워주고 본인과 다르게 끊임없이 뭔가 관심을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칼이 그 지점에서 송아지에게 좀 유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점도 있었고요. 이모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와인을 들고 있는 4청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동양인 여성만 맞아요. 한 발자국 약간 떨어져 있는 넌지시 드러나는 그 거리감을 보였고 칼도 아이를 가질 때가 됐다라는 말이든지 진짜 뭐 사촌도 아니잖아라는 말이든지 이 말이 좀 가장 웃겼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영국에 맞춰서 이주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보수적으로 가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야 이게 맞나? 근데 최근에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커뮤니티 그거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주민이 오는데 그 이주민한테 우리가 정착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착금이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도 있고 우리 사회하고 진짜 직결적으로 맞닿아야 우리나라 그 예멘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칼한테 네 고향으로 가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아니 칼은 내가 살던 곳이 여기라니까 한국에서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동양인 여성이 칼에게 기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화면이 왼쪽으로 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거랑 연결이 되어서 맞아요. 칼과 그 여성이 겪어온 디아스포라를 함께 그렇게 겪어온 걸 함께 공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왼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기의 입양 기록을 찾아보는 칼인데 서지훈이라는 2002년생이라는 또 기록이 나왔어요. 우리보다 어리네요. 이분은 한국 분이신 건가요? 이분은 그 서지훈이라는 그 기록은 그 입양 기록이 나왔고 이 배우의 이름은 코넬리우스 원 니델 클라우센. 이 배우도 입양아 출신의 비전문 배우로 코펜하겐에서 길거리 캐스팅됐던 그런 또 배경이 있고 소기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게 저는 입양할 때도 그런 입양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 애기였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지점에서 좀 겹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의 정보는 또 알 수가 없고 그 이제 여기서 조금 저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었는데 유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직접적이어서 다리 2개로 나오는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또 표현이 되고 칼이 변한 것 같다라는 이제 부모님의 말은 새로운 트랙터가 또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칼의 변화를 또 암시하는 것 같았고 칼의 생일 선물로 여행을 보내주자라는 또 말이 나옵니다. 생일 기념으로 중국 식당을 가죠. 1,000유로 여행 상품권을 주고 근데 보니까 메뉴 시키는 게 영 서툴러. 집에서만 먹었나? 집에서만 먹었나? 말 그대로 저는 외식 경험이 너무 적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난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폴란드가 아닌 한국에 먼저 여행을 하고 저 혼자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말과 칼이 농장의 문을 열어두는데 저는 그게 글쎄 이게 실수였을까
의도였을까? 근데 저는 뭐 의도적이라고 약간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예, 예. 농부랑 안 맞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점점 느껴지니까요. 예, 그래서 실수였을까 의도였을까를 보여주고 엄마의 우울증이 언급된 것도 아마 그 뭔가 맞아요. 유산의 무슨 그런 여파가 또 드러나기도 시작을 하고 소 한 마리가 일찍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자 칼은 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처분을 피할 수 맞아요. 없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사회의 뭔가 암적인 부분을 암시하는 것 같았고요. 아빠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고 엄마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농장을 칼이 맡아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한국 여행은 말 그대로 빠그라졌다 보니까 무지하게 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이 크게 막 가라앉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 아마 칼의 그 내적인 갈등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걸 극화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했고 그래서 칼은 이제 고민에 놓인 거죠. 이렇게 계속 쭉 농장을 위해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 미래에 뭔가 한국에 대한 그런 걸 찾아야 될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느냐 여기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런 건 집의 균열로 나타난 것 나타난 같고요. 거죠. 네. 그래서 칼이 그 운석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칼이 올라선 곳은 서울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멸치똥 따는 모습이나 네. 정류장 사이 놓여 있는 모습이나 뭐 아현 시장에 여기 아현 시장이었구나. 아현 시장도 적혀 보여 있던데? 있어요. 보충 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 산 제가 못 아차산이에요. 맞아, 뭐 그런 거. 왜냐하면은 아. 제가 네. 어떻게 알았냐면 한강 건너편에 월드타워가 있었거든요. 네. 딱 그 각으로 볼 수 있는 산이 아차산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렇군요. 그 광진구 쪽이거든요. 네. 올림픽 대고 건너가면은 네. 광진구 쪽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산이 아차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차산 언제 와서 물론. 찍고 네. 갔나? 그래서 나는 그 버스 정류장 나오길래 최대한 보려고 했는데 안 저도 보이더라고. 무슨 어쩌고 어디길래 저쩌고. 올라가는지. 네. 그래서 딱 어디지? 아현 시장만 네, 딱 아현 보고 시장. 네.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유령으로 그 보였던 존재도 아마 그 친부모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다 떠나서 꿈이지 뭐. 네. 돌아가고 싶은 그런 꿈이었을 거고. 그래서 뭐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 손을 뻑뻑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 유령과 함께 걸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는 미래의 칼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정체성도 맞아요. 함께 온다라는 거죠.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네, 본인의 이제 과거의 덴마크의 삶과 앞으로 이제 살아갈 한국 정체성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점이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 농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엄마는 너보다 더 멋진 아이는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운석이 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뭐 그 말인즉슨 이제는 더 이상 갑작스럽게 떨어진 운석이 아닌 갑작스럽게 생긴 칼이 아닌 덴마크와 한국의 정체성이 섞인 진짜 맞죠. 두 가지가 섞인 그런 칼로 살아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칼이 농부가 되던 농부가 되지 않던 그 오른쪽 패닝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중요한 거죠. 더 이상 그쵸. 숨지 않는 당당한 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점이 조용한 이주의 탁 영화였죠. 조용한 이주라는 영화가 아마 러닝 타임도 103분 정도, 네. 105분. 네, 그래서 러닝 타임도 어느 정도 괜찮고 네. 생각할 쯤도 분명 있었던 것 같고 작년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들었어요. 상영을 했나요? 상영을 한 걸로 알고 그때 아마 갈랜드도 같이 틀었을걸요? 약간 디아스포라 영화긴 네. 하죠. 갈랜드도.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관이 너무 작다. 괜찮은 영화인데 네. 상영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 일주일 다음 주면 거의 없어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다 일주일 상영. 잘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영화가 정말 네. 조용한 이주네요. 네. 한 주평 바로 들어가면 저는 배다 과거와 목초. 한주평?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배다 과거와 목초. 과거 목초. 배다는 칼 이름이 칼이잖아요. 그쵸. 과거를 벤 칼과 목초를 진짜 베고 자기에게. 잤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균열을 파고드는 핏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균열을 파고드는 빗줄. 네. 영혼의 균열을 파고드는 핏줄이라고. 영혼의 균열을 파고드는 핏줄. 네, 뭔가 이 영화가 뭔가 주인공 이름도 그렇고 뭔가 그 옛날 고전 영화 감독 중에 데마크 감독 중에 그 오데트 만들었던 그 칼 데오도르 드레이어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랑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 감독이 완전 그 무성 영화 시절부터 활동했던 감독이니까 뭔가
기술 같은 게 조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영혼 같은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감독인데 영혼과 종교를 엮어서 표현하는 거를 중시를 했던 감독인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그 배우들을 일부 배우들을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영혼처럼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강이라던가 초원 등을 배경으로 삼아 가지고 영혼을 어루만지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아트나인이 틀지 않나요? 지금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들고 있어요. 서울아트 시네마였나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데 뭔가 주인공 이름도 그렇고 뭔가 그렇게 특정 연출 스타일도 그렇고 아니면 이 감독도 덴마크 사람인 것도 그렇고 뭔가 그 드레이어의 영화들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보였으면 다른 건 몰라도 오데트는 꼭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네. 드레이어의 영화가 닮아 있는 것 같다. 한 주평 가시나요? 네. 저는 보이지 않는 거울로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울. 예. 보이지 않는 거울은 메이 디셈버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죠. 통하네. 그러니까 덴마크 영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지 몰랐고. 저도 네, 처음. 저도 덴마크라고 하면 네. 최근에 갈랜드 있었고. 뭐 덴마크 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슬란드와 덴마크가 네. 그 좀 그러니까 관련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라스펀트리에도 덴마크고. 그렇죠. 뭐 어나더 라운드도 뭐 덴마크고. 요즘 좀 나더 라운드 있었고. 덴마크랑 연관된 게 요즘 좀 많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지점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앞으로 개봉할 영화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앞으로 개봉할 영화요. 아니면- 한번 잠시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심하게 쳐도 되고. 저는 그저께 그거 봤어요. 나이트 스윙. 공포 영화요? 예, 와, 블루마우스 신작. 그거도 평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예. 진짜. 왜? 평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어떤 영화길래 그래? 그냥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몰라, 나 정도군요. 모르는 영화라. 공포 영화 그냥 파면 보면 되지 뭐. 근데 확실히 4월은 좀 극장과 비수기긴 해요. 비수기긴 한데 제가 항상 정리를 해놓거든요. 볼만한 거를 말씀해 드리자면은 다다음 주에 키메라 개봉. 키메라 맞아. 이건 좀 진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이것도 네. M&M이 갖고 좀 호불호가 진짜 시계 갈리더라고요. 부산에서 부산평도 그렇고 서울독립영화제평도 그렇고 좀 호불호가 시계 갈려서 더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이 조시오코나고 나오잖아요. 오케이. 조시오코나 요즘 떠오르고 있죠. 응. 라이징하고 있죠. 그러고 뭐 4월 둘째 주에 콩푸팬더 4편. 좋아하시나요, 콩푸? 저는 1편 극장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3번 봤습니다. 저희가 콩푸팬더 세대긴 하죠. 근데 요새는 솔직히 뭐- 2, 3편은 좀 전 별로긴 했거든요. 난 1편에 2편까지만 비해서. 봤어. 근데 1편은 진짜 저는 그냥 시네마라고 생각해요. 1편은 음. 그냥 픽사도 이기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드림웍스 최고의 역작 중 하나라 생각해요. 저는. 뭔가 아니 진짜 단순히 팬더를 이야기라던가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같은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좋아요 그거는. 솔직히 단순한데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게 많아. 네. 맞아요. 네. 녹여져 많아. 양자경도 이번에 더빙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영상에서. 그 1편에서 용의 문서가 용의 문서가 무엇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그건 메커핀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커핀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주제를 관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연결고리 같은 거잖아요. 뭔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초딩 때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개봉을 했거든요. 맞아. 초등학교 3학년 때 개봉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뭔가 지금 다시 와가지고 뭔가 그 우구의 선생이 말하는 프레젠트란 무엇인가 뭐 그런 이야기부터 뭔가 용의 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애들 영화를 그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콩팬더는 뭔가 그 1편 개봉했을 당시의 추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2, 3편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편은.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지 좀. 그러고 뭐 4월 24일인가? 24일, 25일에는 범죄도시 네. 개봉하는데 마동석님이 몸이 갈수록 커져요. 1편부터 4편까지. 지금 키워야 돼. 더 네. 나이 들면 힘들어. 네, 그러고 뭐 같은 주에 여행자의 필요. 그 이자벨 수요일에 베르. 개봉하던데? 네. 그러니까 웬일로 웬일이요? 홍상수 영화가 항상 목요일에 개봉했거든요. 웬일이요? 웬일로. 네. 아마 문화의 날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문화의 날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렇네. 뭔가 이번에는 홍상수 영화 중 요즘 홍상수 영화에서는랑 비교했을 때는 드물게 좀 되게 힘을 준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이자벨 루페르가 출연을 하고 이번에 베를린에서도 2등상을 다시 받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영화인데 러닝타임이 무려 90분. 너무 길어요. 최근에 근데 뭐 네, 너무 길어요. 100분 넘어가는 거 최근에 보기 좀 힘들었긴 하지만 네. 딱 괜찮은
네, 길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고 뭐 또 4월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루카 구아다니노의 챌린저스. 4월 개봉한다고. 개봉인가요? 네, 4월 개봉이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근데 젠다이아. 예고편 보니까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일지. 그래서 솔직히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이거. 다른 구아다니노 영화에 비해서. 그 뭔가 그 뭐 사랑 얘기 아니었나 그게? 좀 그 지정 사람 예, 얘기. 치정 치정. 뭔가 그런 거 네. 아니었나? 예, 그 예고편 나도 살짝 봤는데. 그리고 이게 한국 그렇습니다. 오컬트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씬이라고 확실히 롯데 봐야지. 방송이 저의 산이겠고 해. 그러니까 좀 요즘 작은 영화. 아, 그래 잘 만들면 되죠. 네, 잘 잠 만들면 되고. 느낌 그런 것처럼. 그러고 그다음 하시는 주 5월 첫째 주에 혹성 탈출 4편. 와,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혹성 탈출. 혹성 탈출 4편. 진짜 트릴로지 3편이 다 좋아 가지고. 예. 네, 혹성 탈출 4편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데이빈 레이치의 신작 스턴트맨도 개봉을 하고. 그러고 뭐 또 5월에 나오는 것 중에 퓨리오사 있고. 재작년 베니스 1등 아, 5월이구나. 랜 골딘 있고. 아.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뭔가 4월은 좀 비수기여가지고 기숙이죠. 아카데미가 이제 끝나서 네, 이제 극장 개봉작보다는 그 예술영화관이나 시네마테크에서 한창 뭘 기획전을 찾아보시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아마 그리고 지금 할 거 없어가지고 아마 그 뭐야 그 뭐 CGV 아트하우스라던가 네. 롯데시네마르테 같은 데서도 이제 슬슬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이맘때쯤에 기획전 하나씩 했거든요. 근데 페트롤트 기획전이 이렇게 주말에 다 빠졌던데요 시네큐브가. 페트롤트 맞아요. 작품 다 지금 빠졌던데? 시네큐브에서 패줄도 전작전을 하고 있는데 초기작까지 다 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 빠졌어. 주말에 상영하는 패줄도 초기작들이 다 나갔어요. 보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저도. 네. 그래서 이거 다 못. 근데 아마 그 콜렉티온가 거기 올려주지 않을까요? 안 올려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봐야지. 네. 그 콜렉티오 이제 뭔가 슬슬 영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한번 구독해가지고 몰아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패트롤트 영화도 봐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다음 주 뭐 할까요? 다음 주는 뭐 정해져 있죠. 악전악이죠. 예. 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진짜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치고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짧은 네. 그것도 2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몰입해서 진짜 파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주는 악존하는 걸로 뵈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